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된 여자입니다. 어릴 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인생이라는 건 참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더라고요. 어느 날엔 확 좋아졌다가 또 어느 날엔 저기 보이지도 않는 밑바닥을 찍어버리는 그런 게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리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5살이 되던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때부터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던지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딱 하나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셨고 결국엔 싸움이 지속되다 못해 이혼까지 하시게 됐단 것이었죠.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지긋지긋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께서 싸우는 분위긴 참 무섭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떠는 거, 베개로 두 귀를 막은 채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외면하는 것, 그게 저의 일상이었죠. 그래서 두 분이 이혼을 하신 것에 대해선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기에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감정은 없었지만 더 이상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나도 안도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것까지도 너무 행복했죠. 저희 엄마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정말 강한 분이었어요. 건물 관리도 하셨고 또 직장도 다니면서 돈을 버셨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벅찬 일일 텐데 2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육아까지 하셨어요. 솔직히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퇴근을 하고 나면 지쳐서 뻗어버리기 바쁜데 2가지 일을 해내신 엄마는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저에게 언제나 다정하게 웃어주셨어요. 이런 엄마를 보며 언젠가 이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진아야, 너희 엄마는 참 꽃 같은 사람이었어. 너희 아빠 같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쯤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모? 사실 너희 아빠는 엄마의 재산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 사랑 없이 결혼을 했으니 그렇게도 주구장창 제 사랑을 찾아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겠지. 아휴, 진작에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 너희 아빠 때문에 너희 엄마 인생이 아니다. 내가 어린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모 말 못 들은 척해. 엄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고. 이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순 없었지만 엄마가 굉장히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 자라왔다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돈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가진 것을 내세우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소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셨어요. 있어도 있는 척하지 않는 것, 전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혼자 저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셨어요. 먹고 싶은 건 아낌없이 사주셨고 옷 한 벌을 사주셔도 항상 좋은 걸로, 질 좋은 것으로 사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죠. 진아야, 사람은 말이야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해. 진아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언젠가 어둠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야 한다.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엄마. 난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당당하고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아이고, 우리 딸.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할까?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엄마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저도 참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저의 학창 시절은 아주 무난하고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친구들과도 무난하게 잘 지냈죠. 공부도 그냥저냥 평범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뭐 하나 튀지 않은 아이였지만 그래도 사람은 참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마케팅을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스타트업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선호했고 저 또한 그렇게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전 모험을 택했어요. 완성되지 않은 말 그대로 날 것에서부터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보고 싶었달까요? 하지만 저의 환상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스타트업은 이름만 멋있지 실상은 그야말로 칼없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정말 아무런 기반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읽어내야 했어요. 거래처를 찾고 컨택하고 직접 발품을 팔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솔직히 대행사를 통해서 일을 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직원들이 맡아야 했고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까지 오로지 직원들이 책임져야 했어요. 진짜 죽을 맛이다. 내가 왜 스타트업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고 있을까? 그냥 편하게 일반회사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고 살걸. 나도 그 생각만 수백 번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배우는 것도 많고. 진아 씨는 긍정적이라서 참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본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야근과 밤샘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날들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너무 지친 나머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풀썩 엎어져서 잠들어 버린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주변에선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너희 엄마 건물 있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건물이나 물려받고 관리나 하면서 편하게 살지. 어쩌면 이 말이 제일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엄마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손 벌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데다 성인이 되었으니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하고 싶었거든요. 온전히 저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완연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가 건물주란 것이 제 인생의 이점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면서 노력을 거듭한 끝에 저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보다도 한층 더 단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더불어 실패를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 과정을 함께 겪은 동료들과의 유대감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죠. 사실 남편도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의 대표였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이 회사를 차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업에 뛰어든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업해서 대표 소리 듣고 돈 많이 버는 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차려서 무작정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은 거였어요. 와, 대표님 멋지네요. 저라면 정말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처음엔 너무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온 끝에 결국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떠나지 않고 다들 남아있어줘서. 저였다면 여러 번 고비를 겪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이를 묵묵히 해낸 것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 무모한 각오는 시간이 지나 결국 성공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처음으로 최고 매출을 찍은 날, 그날 처음으로 저희 팀은 성대한 회식을 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직원이 들떠 있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한껏 들떠 있었고 술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죠. 알딸딸했지만 그날의 온도와 공기만큼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진아 씨, 같은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나 계속 진아 씨가 신경 쓰였어. 회사를 위해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일해주는 그 모습이 참 멋져서 한번 눈이 갔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눈이 가더라고. 네? 대표님, 술 기운에 고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야. 이거 술 취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내 진심 100%. 나 나름 용기 내서 고백한 건데 주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섭섭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어요. 대표와 사원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맞는 걸까 하고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며칠 동안 곰심을 한 끝에 저는 남편의 취중 고백을 받아들였고 저희 두 사람은 회사의 첫 번째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공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저만 빼고 전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난 진아 씨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줄 알았지. 사내 연애는 안 된다. 그것도 대표님이랑 연애라니. 더더욱 말도 안 된다. 진아 씨 성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일부러 모른 척 외면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아 씨가 은근 둔한 구석이 있구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 아무튼 축하해. 우리 대표님 짝사랑 성공하셨네. 웃음이 절로 났어요. 태어나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온전히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수줍은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저희 두 사람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했습니다. 4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했고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함께하며 서로를 알아갔어요. 특히 남편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자기야, 우리 그냥 빨리 결혼해버리면 안 될까? 우리 연인으로선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면서 부대낀 기간도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서로 더 알아야 할 부분도 있고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급할 것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처음엔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아무리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해도
만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최소한 1년 이상은 만나면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도 알아가야 하고 성격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오며 저는 남편의 변함없는 마음을 확인했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끝에 드디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지 간에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기도 했고 또 한결같이 저 하나만 바라봐주고 저와의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라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굉장히 정중하고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더욱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첫 인사를 하고 남편이 돌아갔을 때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너는 나랑 다르게 보는 눈이 있다. 어디서 저런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 저렇게 예의 바른 사람 찾기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4년을 만났지.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택한 사람인 줄 알겠지? 사실 엄마는 처음에 걱정을 좀 했거든. 혹시나 네가 아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다고. 원래 딸들은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빠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 있잖아? 그래서 혹시나 너도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쩌나 마음 졸였는데 이제야 좀 안심이네.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 이제 엄마 눈으로 확인까지 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엄마한테 보란 듯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게.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다니면서 저는 4년 만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사실 시부모님께서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필리핀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고 저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긴장을 조금 했지만 막상 뵙고 나니 너무도 따뜻하고 개방적인 분들이셨어요. 인상도 굉장히 푸근하고 좋은 분들이셨죠.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 잘하겠다는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래요. 그냥 우리한테 잘할 필요 없어. 두 사람만 행복하면 돼요. 괜히 무리해서 시부모한테 잘해야지 이런 부담은 가지지 말아요. 그래요. 어차피 우리야 한국에 들어오는 날도 적거니와 연락도 잘 안 될 테고 명절 같은 것도 안 세니 얼굴 볼 일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진짜 식구가 된다는 마음으로 와요. 예쁘고 참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도 참 기분이 좋네요. 요즘 시부모님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1순위가 시댁에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던데 마인드 자체가 열려있는 것이 티가 났기에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누군간 남편이 저희 집안의 형편을 알고서 돈을 노리고 결혼을 서둘렀던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애하는 내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다는 이야기 정도만 했을 뿐 집이 부유하고 엄마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란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나서야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나는 자기 집안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리고 난 정말 몰랐는걸? 오늘 처음 알았어.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대신 시부모님께서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워 충분한 논의 끝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것으로 협의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혼수는 남편이 준비해 왔습니다. 신혼 초엔 정말 행복했어요. 별것 아닌 걸로 싸우지도 않았고 연애를 할 때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알콩달콩 잘 지냈죠. 하지만 결혼 후 약 5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번호로 걸려오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였어요. 처음엔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거절 버튼을 눌렀는데 거절을 하면 할수록 하루에 2-3통씩은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여보세요? 전화를 거셨음 말을 하세요.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몇 번째예요, 이게? 계속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대답은 안 하는데 주구장창 전화는 걸어대니 누군지 좀 알아내야겠다 싶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안 하겠다 싶어 통신사에 요청을 해봐도 직접적인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번호를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왔죠. 저는 이미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에 그저 짜증만 날 뿐이었어요. 나 너무 짜증나. 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계속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건지 모르겠어. 약 올리는 건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통신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며. 그냥 전화번호를 바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좋잖아. 의문의 전화는 1-2달 정도 계속 이어지다가 서서히 뜸해졌어요. 정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경찰에 접수를 할까 생각을 하니 더 이상 걸려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남편은 회사를 비우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생각을 반대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일에나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그저 답답하기만 했어요. 직원들도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대표님께서 자꾸 자리를 비우시네? 결제받아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진아 씨가 대표님 대신해서 도장 좀 찍어줄래? 네. 제가 대신 도장 찍어드릴게요. 우리 회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메디컬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이것저것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막상 또 들어보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인을 통해 하려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남편의 계획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저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자 아내였으니까요. 게다가 저와 남편 사이엔 아이를 갖는 문제로도 서서히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고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름의 로망도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계속 미루기만 했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면 노산이 될 텐데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그때라는 건 언제 오는 거야? 아이 가질 생각은 있어? 나도 당연히 우리 둘 담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고 큰일도 많이 앞두고 있잖아. 신경 쓸 거리 더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조급해하는 거야? 이 문제로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다투었고 저는 점점 서운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는데 되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은 사회생활이 먼저인 경우도 많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그래도 그게 안 되는걸. 나도 내일 모레면 30대 중반인데 힘들게 애 낳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으려고 했는데. 애 가지고 낳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마음만 먹으면 뚝딱 생기는 줄 아나 본데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너 박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누구보다 바쁘게 열심히 살더라. 나한테 자주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엄마 친구들이 다들 칭찬해. 요즘 박서방 같은 사위 없는데 참 장모한테 잘한다고. 박서방이 그런다고? 나한테는 엄마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 안 하던데? 얘는 뭘 하나하나 말해야 하니?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부부끼리 싸워서 좋을 거 없는 거 네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싸울 일도 없고 평화로워지니까 마음을 비워. 남편이 엄마를 자주 찾아온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조금 놀랐어요. 남편은 이런 걸 저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엄마에게 알아서 잘하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괜히 마음 한켠이 찜찜해졌어요. 그래도 엄마에게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좋으면서도 복잡하고 참 애매모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남편과의 갈등은 도무지 끊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느껴졌어요. 게다가 회사에는 얼굴도 잘 비추지 않으면서 대표 직함만 달고 있으니 직원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졌어요. 그런 불만과 스트레스를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순간부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쳐버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당신 요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회사 대표란 사람이 허구한 날 회사는 비워두고 어디서 술 먹고 들어와서 뻗어대기나 하고 직원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면 되겠네. 내가 회사에 없으면 당신이 직무대행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아이 문제로 싸우는 것도 솔직히 이제 좀 지쳐. 언제까지 미룰 생각이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지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우리 이혼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 다시 물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더 단호한 말투로 대답을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했어. 힘들다며. 그러면 이혼이 답이지. 이혼하자. 마치 이날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평온하게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되려 마음을 빨리 굳힐 수 있었어요.
어차피 아이 생각도 없고 가정엔 무관심하며 사업을 한답시고 정작 본인이 운영 중인 회사는 나몰라라 하면서 바깥으로만 도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더는 미련을 가지고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로서도 이런 사람이랑 연을 더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합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으시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남녀가 같이 살다 보면 갈라설 수도 있는 거지만 괜히 엄마가 미안하네. 엄마가 도대체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팔자가 너한테 옮겨간 것 같아서. 아무튼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방법이야. 잘 생각했어. 시부모님께도 이혼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연락을 해도 도통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직접 이혼 사실을 말하라고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재판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저에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에서 저희 엄마는 갑작스러운 폐질환을 선고받으셨어요. 전 세계에서 몇 명 없는 엄청난 희귀병이기도 하고 폐섬유증과 유사한 증상에 결핵의 성격까지 섞인 이상한 병이었죠.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극히 드문 병이라 연구 자료도 거의 없었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이라는 것, 그 외엔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그 병을 진단받게 된 엄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약을 먹으면서 계속 치료를 병행해 왔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내내 마음이 불안했고 그래서 더욱 예민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엄청난 희귀병인 만큼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차도는커녕 나날이 안 좋아지시기만 했던 엄만 결국 그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정된 일이었기에 마음의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엄마까지 떠나고 나니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거의 넋을 놓은 채로 오열했어요.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걱정만 끼치다 보내드리게 되어서 못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비록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의 옆을 지켰고 상주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도 적극으로 도와줬습니다. 고마운 마음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저 엄마를 떠나보내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침대 속에 파묻혀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이틀 내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잠만 자고 시간을 흘려보냈죠. 그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서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불러냈어요.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어.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기운도 없어. 그러지 말고 좀 나와봐. 당신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장모님께서 편히 가실 수 있겠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좀 나가. 혼자 있고 싶어. 아니, 나 못 나가. 당신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내 말 좀 들어. 얼른 일어나. 한동안 각방을 쓰고 있었던 데다가 서로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기에 대화를 나누자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남편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만사가 다 귀찮았지만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서 비척거리며 거실로 나갔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식탁에 술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와인잔 2개와 고급스러워 보이는 와인병,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안주들까지. 연애할 때도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본 적은 없었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죠. 이게 다 뭐야? 당신이 다 차려놓은 거야? 오랜만에. 당신이랑 둘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내가 힘 좀 줘봤어. 어때? 괜찮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것부터 얘기해줘. 장모님 그렇게 보내드리고 난 뒤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많이 상처를 줬네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이거 한잔하고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자. 전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제 눈을 바라보는 남편의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저에게 와인을 따라 잔을 건네줬고 저는 잔을 들고서 와인향을 맡았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너무 강하더군요. 마치 와인이 아니라 소독약을 섞은 듯한 알코올 향이 강하게 코를 찔러 절로 인상이 찌푸러졌어요. 무슨 와인 향이 이래? 이거 진짜 와인 맞아? 원래 비싸고 고급진 와인은 이런 향이 나게 마련이야. 와인 자체에서 나는 향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시면 돼. 비싸다는 말에 참고 마셔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그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져서 마실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잔에 담긴 와인이랑 제 잔에 담겨있는 와인의 색이 묘하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병에서 따른 와인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그 찝찝한 기분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잔을 바꿨어요. 남편은 비염이 심해 냄새를 잘 맡지 못하니 눈치채지 못할 거라 확신했죠. 게다가 사람의 쎄한 촉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편과 와인잔을 부딪히고서 함께 와인을 마셨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5분쯤 지나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참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어지럽고 울렁거려. 갑자기 왜 그래?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남편은 계속해서 테이블을 짚으며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바닥으로 풀썩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쓰러진 것을 목격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술을 여러 번 함께 마셨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쓰러진 것은 처음이었기에 너무 무서웠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너무 놀라서 시야가 흐려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서 저까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남편이 더 위험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는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그대로 기절했어요. 지금 의식은 없지만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누운 채로 희미하게 신음만 흘리고 있었어요. 으어 하는 흐릿한 신음소리만 내뱉을 뿐 아무리 흔들고 깨우려 해봐도 아무런 미동이 없었죠. 그야말로 의식불명의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구급차에 실렸고 그 안에서 간단한 상태 체크를 진행했어요. 혈압도 재고 산소 포화도 체크했는데 남편의 상태가 뭔가 이상했어요.
혈압이 무려 170에 110이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혈압이 매우 높은 아주 위험한 상태였죠. 그런데 저는 그 수치를 보는 순간 걱정이 되는 것보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타고난 저혈압이었거든요. 항상 90에 60 정도의 낮은 혈압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저런 수치가 나온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혈압에서 혈압이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110에서 120 정도가 최고 혈압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자기 170까지 상승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현재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으신데요. 혹시 환자분 고혈압 진단 받으신 적 있나요? 약을 복용하지는 않으시고요? 아니요, 전혀요. 되려 고혈압이 아니라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조금만 무리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혈압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적도 없는데? 술을 마셔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말 단 한 번도요. 평소에는 술을 마셔도 혈압이 멀쩡했었어요. 그런데 그 와인을 마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쓰러졌어요. 정확한 건 가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드셨다는 그 와인에 혈압을 상승시키는 뭔가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님 정말 술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 올라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고요.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고혈압 환자였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거든요. 만약 이 말대로 그 술 안에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것이 맞다면 명백히 저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남편이 건넨 그 와인을 그대로 마셨다면 어쩌면 쓰러진 사람은 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수액을 맞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급히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들던지.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와인병을 챙겼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있는 정체 모를 것에 대한 성분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남편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하나 하면서 검색을 하다가 문득 친구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체할 것도 없이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너 제법 오랜만에 연락했다. 바쁘긴 뭘. 통화 괜찮아.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쉰 다음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는 놀라면서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친구에게 와인을 가져다 줬고 최대한 빠른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게 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사이에 남편은 의식이 돌아온 건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전 당연히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빠르게 짐을 챙겨서 친구네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의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는 탓에 그냥 휴대폰을 꺼버렸죠. 그리고 이틀 뒤 제가 요청했던 와인의 성분 분석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지를 받아든 친구의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그 안에서 뭐 이상한 거 나왔어? 듣고 충격받지 마. 술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성분들이 다량으로 검출됐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부터 시작해서 독성까지 전부 다. 너 이거 먹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네 남편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라니? 이걸 대체 어디서 다 구한 거래?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맞다는 거야? 내가 오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야. 자, 여기 결과표.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친구는 제가 놀라지 않도록 분석표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그 와인 안엔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특수한 약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술에서는 절대 검출될 수 없는 화학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발견이 됐다고 설명했어요. 이건 술이 아니라 그냥 독이야, 독. 너 자칫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정말 신이 도운 거야. 네 남편은 정말 간독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니? 이런 건 처방전 없으면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일반인이 구하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혼자서 준비했을 가능성은 낮은 걸까? 장담할 순 없지만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네 남편 같은 일반인은 이런 것들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암거래를 하곤 해. 남편은 저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 맞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도 입을 꾹 닫고 남편을 봐주려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정신 나간 짓이었죠. 여기서 결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남편은 더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친구의 도움을 받아 증거물인 와인과 성분 분석 결과를 들고 곧장 경찰서를 향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했고 경찰관님은 저희의 이야기와 증거를 확인하시더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증거가 명확하고 또 검증된 검사 결과까지 있으니 이대로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입증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온 후로도 저는 친구 집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저를 해하려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살짝 휴대폰을 켜봤는데 전원을 켜자마자 무서울 정도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서 문자와 전화가 끊임없이 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하는 척하며 괜찮아? 어디야? 집엔 왜 안 와? 이런 메시지를 보내더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가 바뀌더군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빨리 휴대폰 켜고 전화 받아라. 너 걸리기만 해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끝까지 가보자고 어디. 푸하하, 경찰에 나를 찌른 거야?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네, 겁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렇게 강큰 짓을 한 거야?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절대로 날 이길 순 없을 거야. 난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는 걸 알아도. 수도 없이 쏟아지는 폭언이 담긴 문자 내용에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너 괜찮아? 손을 너무 떠는데? 그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절대로 겁먹으면 안 돼. 그리고 휴대폰 절대로 켜지 말고. 혹여나 켠다고 해도 그놈 전화랑 문자는 절대 대꾸도 하지 마. 겁먹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에 거듭했지만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폭언과 협박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와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남편에게서 온 문자들을 단 한 통도 지우지 않았고 캡처한 다음 법정에 제출할 증거로 모아두었어요. 되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짓이었으니까요. 이미 남편을 고소해놓은 상태이고 나중엔 재판도 열릴 텐데 거기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남편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어요.
절대로 흔들리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진실들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우선 신혼 때 제 휴대폰으로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왔던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부터 재판을 진행하기 며칠 전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전화만 걸어봤지 정식으로 전화를 하는 건 처음이네요. 누구세요? 정확히 어디 사는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당신의 남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건 사람은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을 빌미로 같이 살기만 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여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모두 잘 사는 여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어찌된 건지 돈 많은 여자만 골라 만나는 것이 남편의 특기였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이 만난 여자들 중 한국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외국에 살던 여자였죠. 집안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직업이 빵빵한 여자들만 골라 만나면서 제비짓을 하고 다녔어요. 남편의 주위 사람들은 그걸 안 좋은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고 되려 남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여자를 만나서 돈을 뜯어내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말이죠. 본인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제게 그 흔한 귀띔 하나 해주는 사람도 없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만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에게서 버림받을 무렵에 희한한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질환이거나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병. 그 말을 듣는 순간 폐섬유화와 결핵이 합쳐진 희귀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엄마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병의 발병 시기와 남편이 유난히 엄마를 자주 찾아뵈던 시기가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도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정말로 남편이 엄마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전화를 건 사람은 모든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며 말미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시켜서 당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긴 했지만 그동안 말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전화를 끊고 반복했는데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말해줘서. 아니에요. 전 오히려 감사한 거려. 제가 몰랐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잖아요. 모든 건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지게 되겠죠. 저는 전화를 끊기 전 통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흔쾌히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줬어요. 만약 이 사람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나올 것이고 거짓을 섞었다면 숨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진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결혼하기 전 만났던 시부모님도 진짜 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남편이 돈을 주고 고용한 일일 시부모님, 즉 배우분들이었던 거죠. 하루짜리 일일 시부모님이었기에 이후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던 것이고요. 진짜 남편의 부모님은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법정에서 이실직고하길 본인 부모님은 어릴 적 두 분 다 집을 나가셨고 본인은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꿀리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이 잘 사는 척 연기를 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잔뜩 짓거려댔습니다. 그렇다면 비고는 병원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혈압 상승제를 어떻게 구해서 술에 탄 겁니까?
피고가 저혈압 환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허위로 처방받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약 좀 빼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명백한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 해하기 위해 불법까지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가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의도를 알고 나니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분명 남편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절 해하려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또한 엄마의 병 역시 남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전화로 제보해준 익명의 인물과 병이 발병한 시점, 정황적 증거, 그리고 남편 본인 역시도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숨까지 직접적으로 손을 대려 했고 제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은 가족이 본인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저희 엄마의 건물을 본인이 꿀꺽할 심산이었던 걸로 보였어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니 이런 경우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몫으로 남은 재산은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의 아내와 장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겐 이모가 있었지만 어릴 적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엄마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한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본인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시인했고 긴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비로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엄마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엄마는 돌아가셨고 일은 커질 대로 커졌고 어쨌든 남편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됐으니 돌아가신 엄마가 미처 다 살지 못한 것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책을 해봐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애진작에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회사도 자연스럽게 폐업 수순을 밟게 됐어요. 직원들은 괜한 상처를 입게 된 저를 걱정했습니다. 진아 씨, 괜찮아? 마음 많이 복잡할 텐데. 괜찮아요. 안 겪었음 더 좋았겠지만 이미 겪었으니까. 그리고 처벌도 받았고 이혼도 했으니까 이젠 좋을 일만 남았죠 뭐. 그래도 진아 씨가 밝아서 좋다. 너무 축 처지지 말고 힘내서 살아. 그리고 그런 놈 같은 건 깔끔하게 인생에서 지워버려. 호들갑스럽지 않은 덤덤한 위로들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는 폐업을 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모든 직원분들에게 퇴직금은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함께 살던 신혼집을 팔고 나서 조용한 외곽 도시로 이사를 와서 엄마가 생전에 관리하던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때 그 순간 이상함을 감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봄 같기만을 바라요. 감사합니다.